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국이 최근 군사 분야에서도 침울한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어 무슨 이유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어느 누구보다 군함 건조에 열을 올리며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의 강력한 전략 무기로 꼽히던 핵잠수함이 서해 인근에서 침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한국의 스텔스 잠수함 신기술이 공개되면서 성능이 핵잠수함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중국이 크게 경악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침몰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핵잠은 현재 인양 위기에 내몰리며 망신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 방산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해군의 핵잠이 폭발을 일으켜 침몰해 당시 탑승해 있던 승무원들과 함께 돌연 사라졌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중국이 발뺌했던 것과 달리 침몰 사고가 의심되는 93B형 핵잠수함의 인양 작업이 최근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잠수함 침몰 의혹이 제기된 해역 일대를 미군과 캐나다 해군이 정찰에 나서며 인양 작업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 기상 정찰기와 캐나다 해군 대잠 호위함이 투입됐으며 루이지애나에 모항을 두며 미 연안에서 활동하던 미 해군 해양조사함 오션 인터벤션함까지 돌연 나타난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션 인터벤션함은 특수목적 함정으로 중국 핵잠 침몰 의혹이 있었던 8월 말 갑자기 일본 해역 근처에서 포착되더니 9월엔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에서 기항한 뒤 곧바로 동중국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항 당시 오션 인터벤션함에는 컨테이너들이 다수 적재돼 있던 게 포착되면서 동중국해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사실 오션 인터벤션함은 배수량 5,000톤의 대형 해양조사선으로 다른 조사선들과 달리 대형 크레인을 갖추고 있어 심에서 물체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데다 해저 정찰은 물론 고성능 다중소나 시스템을 통해 수중 물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은 오션 인터벤션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 척의 공격 원잠도 동중국해에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군이 투입할 두 척의 공격 원잠 가운데 토피크함은 하이백강이 적용돼 깊은 심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 그래도 최근 미국에서는 공격 원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척이나 동시에 동중국해에 전력을 투입했다는 건 어떠한 특수한 임무가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다수의 방산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토록 부인했던 핵잠 침몰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이런 이유로 미국이 중국 핵잠을 인양하기 위해 동중국해에 전력을 투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도 잠수함 폭발 의혹이 있었을 당시 그 이후에도 줄곧 아니다라고 말로만 부인하고 사실 객관적인 자료는 현재까지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칭다오 창정 15호 잠수함 부두에 94명 핵잠이 포착되고 있지만 두 척이 아닌 한 척만 모습을 드러내는 등 동시에 계류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핵잠 침몰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중국은 진작에 해당 자료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지금과 같은 의심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군이 침몰한 중국 핵잠을 인양한다면 중국에게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망신을 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잠수함 자막 능력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 잠수함과 중국의 잠수함이 크게 비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애초에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이런저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더라도 중국 잠수함이 실제로 침몰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전부터 중국 잠수함이 결함이 너무 많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잠수함은 성능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가성비도 최악인데다 소리도 커 경운기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여러모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잠수함은 스크루 등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탐지되기 때문에 소음이 크면 치명적인데 중국 잠수함은 이런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식 잠수함의 대표로 꼽히는 독일제 209급은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서도 조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소음이 10만 110dB 수준입니다.
3,000T급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은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는 달리 중국은 잠수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구형 핵추진 잠수함인 중국의 한급 공격용 잠수함은 소음이 이보다 3040dB가량 큰 140dB에 달해 수중경운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에는 터빈의 고주파와 원자로 냉각장치, 감속기어 소음 등 재래식 잠수함에는 없는 소음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술 발전으로 신형 핵추진 잠수함은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반면에 한국 잠수함은 소음을 완벽 차단하는 등 중국 잠수함과는 전혀 딴판인데요. 실제로 국내 조선업계 유일이라는 하나오션의 수중음향 연구시설에는 기포로 수상함 선체를 감싸 선내 소음을 차단하는 마스커 에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는 바로 적 잠수함의 음향 탐지 가능성을 줄이는 스텔스 기술로 하나오션에 따르면 효과는 수상함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차단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놀라운 성능을 보이는 장비는 현재 미국만 전력화한 잠수함 최신 기술로 우리 해군에는 2028년쯤 적용될 예정인데요. 음향 수조와 마찬가지로 국내 조선업계 유일이라는 육상시험소에는 수소연료전지 설비가 자리해 있는데 이는 도산 안창호함에 적용돼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보다 잠항 기한을 5배가량 늘린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기존 잠수함이 3일에 한 번 수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면 도산 안창호함은 14일 동안 해저에서 연속적인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잠항 시간이 길수록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엄청난 성능으로 꼽힙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 잠수함 전동화 기술의 경우 도산 안창호함과 일본 소류급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3,000T 규모 잠수함으로 선두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갈수록 연료전지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이 만드는 잠수함은 수중작전 시간이 중국에 비교되지 않게 기하급수적으로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하나오션의 그룹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료전지를 개발 중이어서 향후 이들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글로벌 초격차 방산 솔루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필리핀 잠수함 사업의 잭팟을 노린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호재가 겹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1조 8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한화오션에 최근 수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군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이 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3 KSS-3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면서 결과는 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해군전력 현대화 사업인 호라이즌을 추진 중으로 잠수함 2척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오션과 함께 프랑스 방산기업인 나발그룹, 스페인의 나반티아의 3파전 양상이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는 전 세계 해군에서 운용 중인 스콜펜급 잠수함과 S-80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직 필리핀이 요구하는 잠수함의 구체적인 사양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필리핀 측이 하나오션이 과거 대우조선 해양 시절 설계 건조한 장보고3 잠수함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필리핀의 요구에 따라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에서 파생한 2800톤급 장보고3 PN 잠수함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해 오랜 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여러 미사일을 장착해 땅과 바다, 하늘 모두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닙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오션은 필리핀 측과 잠수함 유지, 보수와 같은 통합군수 지원에 관한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더구나 다수의 방산 전문가조차 하나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 등 경쟁사보다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 장보고 3P에는 최신 기술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이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서 하나오션이 최우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자국 조선업계에 엄청난 질타를 했는데요. 얼마 전 일본의 한 군사 전문지 항공만능론 GF는 일본이 해외 방산 시장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건 잠수함 시장이 유일하지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서 일본 소류급 타이게이급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됐다며 가만히 있어도 고객들이 줄을 설 것이라는 일본의 오만함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장비의 스펙은 수출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며 해외 수출에 대한 적극성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경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전 하나하나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등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국은 아무런 기술도 없이 맨손으로 정비 기술과 노하우를 익히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명실상부 잠수함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는데요. 세계를 제패하는 한국 방산의 저력이 새삼스럽게 위대해 보입니다. 한국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천무 등 지상무기 이외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방산무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해상방산 무기입니다. 한국은 우수한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전투함과 잠수함에 접목시켜 세종대왕함과 정조대왕함, 도산 안창호함 등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여러 해양 방산무기를 개발해 왔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대규모 잠수함 수주가 유력시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며 다시 한번 K방산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시간이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한국 방산업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의 건조 사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 규모는 잠수함 한 척당 2조 원 안팎의 건조 가격이 예상돼 향후 정비 사업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8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이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수주 사업에 나서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는데요. 또한 잠수함 수주의 성공이 유력시되고 있는 후보도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과 일본의 다이게이급 잠수함이라 국내 방산업계가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여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함내에 자동화 기능이 많아 승조원이 부족한 캐나다군에 가장 적합한 잠수함이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강력한 경쟁 후보 중 하나인 일본 다니게이급 잠수함은 자막 능력이 우수하지만 도산 안창호함 대비 자동화 기능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 후 승조원 교육과 잠수함 운용 훈련 지원에 있어 한국 업체보다 경험이 적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군 당국은 한국과 일본에서 잠수함을 구입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 운용 현황 등을 점검했는데요. 오는 10월에는 사전 실사를 위해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 외형적으로는 한국 방산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수주전에서 현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받는 하나오션을 살펴보면 209급 잠수함 9척, 214급은 3척, 3,000톤급 잠수함의 경우 3척을 국내에서 건조했는데요. 특히 2004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 수주 이후 6척의 1,4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 군 당국에서도 해외 수출 경험이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도산 안창호함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밥콕 캐나다와 캐나다 방위 사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술협력 합의서를 맺으며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본격화한 모습입니다. 이후 입찰 방식이 확정되면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진정한 경쟁 상대는 일본이 아니라 HD현대중공업이기 때문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214급 6척, 3,000톤급 1척, 비공개된 잠수함 2척 등 9척의 잠수함을 건조했는데요. 아직 잠수함 수출 실적은 없지만 국내 최대 수상함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력은 뛰어나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HD현대중공업도 밥콕 캐나다와 캐나다 수출용 잠수함 사업을 위한 기술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인데요. 이는 잠수함 건조 기술력과 빅토리아급 잠수함 정비 사업에서 쌓은 전문 지식을 교류하며 캐나다 수주전을 대비한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어 한국 방산 업체들 간의 집안 싸움으로 격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를 따낸다면 향후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2034년까지 2척의 새로운 잠수함을 구매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유럽 국가의 잠수함만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지난해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전투기, 천무 등을 대거 구매한 바 있어 한국 방산업체의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배경이 되는 상태입니다. 즉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 한국 업체가 수주에 성공만 한다면 해양 무기로까지 수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길목에 서게 된 것인데요. 이 밖에도 한국의 우수한 해양 방산 무기가 해외로 뻗어가는 만큼 더 이상 지상 무기에 치중되지 않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국가들로의 전투함 수출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방산업계는 일단 캐나다발 잠수함 수주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국내 방산업계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캐나다 잠수함 신규 수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이 압도적인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가지고는 있으나 일본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상황인 만큼 입찰 후 발생할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며 잠수함 수주에 총력을 다할 것이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캐나다가 과연 얼만큼 잠수함 사업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그동안 안보 무임승차론이 나올 정도로 미국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해안방어는 사실상 미국이 도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큰 이슈는 없었으나 항상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원자력 잠수함의 위협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더욱이 해안선도 긴 상황에서 사실상 캐나다 해군 전력이 워낙 빈약해 최근 들어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라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미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미국도 캐나다 정부를 향해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며 강력한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캐나다 의회에서 신형 잠수함 12척을 도입해 안보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신형 디젤 잠수함 도입 추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양강구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 섞인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기존 납축전지 대신 리튬 기반 배터리를 탑재해 지속 자막 능력을 비약적으로 늘린 최신 모델입니다. 또한 3,700톤 이상의 수중 배수량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발사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져 핵잠수함이 아님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미사일 수직 발사관 용량도 기존 6발에서 10발로 늘어나며 공격력이 더욱 강해졌는데요. 탄도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간에 토마호크 미사일 등 다른 미사일 수십 발을 수직 발사관에 운용할 수도 있어 단순히 연안 방어에서 그치지 않고 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체각 부분에 탑재된 고성능의 소나로 수중, 수상의 적을 찾아 공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가격도 일본의 다이게이급 잠수함보다 저렴해 캐나다의 예산 범위에서 구매 가능한 가장 강력한 잠수함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다이게이급도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있어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라 방심은 금물입니다. 다이게이급은 일본의 잠수함 기술력이 집약된 최신형 모델로 하나오션의 잠수함보다 다소 큰 것이 특징인데요. 또한 하나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자망 시간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격력 측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작전 능력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혀 없어 한국이 절대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한국의 경우 이미 여러 척의 잠수함을 수출하고 운용요원 교육 경험이 있어 일본을 압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한국이 해양방산 무기로의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따라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성공한다면 K방산 신화가 지속되는 만큼 한국 방산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7월 처음 하늘로 날맘 오른 후
KF-21은 순조로운 시험 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무장 성능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처음 실물이 공개됐을 때부터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KF-21은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행 중 미사일 무장 분리 시험도 성공했던 터라 이런 의혹 제기는 다소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한편 이보다 더 황당한 일도 발생했는데요. 끈질기게 분담금을 미납하며 눈치만 보던 인도네시아가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 가도를 달리자 슬그머니 분담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F-21의 무장 성능 테스트 성공을 둘러싼 뒷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이 난데없이 무장 성능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패 한 번 없이 순조롭게 시험 비행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의혹이라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잠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테스트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남해 상공매서 KF-21CJ 2호기는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을 실시했고 시험은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끝이 났습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무장 분리 시험은 여러 가지 목적에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무장 운용 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미사일 등의 무장을 분리할 때 생길 수 있는 기체의 구조와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의 변화 등을 체크해 안전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 이전 지난달 28일에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도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앞서 현 시대 최고 성능의 중거리 미사일인 미티어 분리와 기총 사격을 성공한 것도 축하할 일이지만 AIM-2000 미사일 분리가 성공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미티어 미사일은 전투기 동체에서 분리만 하면 되지만 AIM-2000 미사일은 추진체로 발사되는 형식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KF-21이 공중전 발생 시 상대 전투기를 상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기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또 어떤 근거로 KF-21의 무장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일까요? 일단 의혹 확인에 앞서 KF-21이 지난달 28일에 실시했던 미티어 분리 시험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동체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분리에 성공했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체 투하 방식의 미사일이라도 해도 분리에 성공하려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기체 역시 항공 역학적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미사일은 기체 하부를 빠르게 통과하는 공기 흐름에 영향을 받아 분리된 후 아래로 곧게 투하돼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올라와 기체를 가격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이 미티어 미사일 분리를 성공한 것은 기체가 항공역학이나 공기역학적인 설계가 잘 돼 있다는 걸 뜻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KF-21이 기총을 발사할 때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역시 결함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은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할 정도로 전투기의 무장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기하는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KF-21이 기총 발사 시 발생한 불꽃은 결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광탄으로 인해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기총에 장착하는 탄약에는 3위 사이에 예광탄을 삽입합니다. 이는 조종사가 야간에 기총 사격 시 탄환이 목표물을 향해 제대로 발사되고 있는가를 육만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결함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한 전투기 기총뿐 아니라 차량이나 헬리콥터에 장착하는 중기관총의 탄약들도 일정 간격으로 예광탄을 장착합니다. 즉 KF-21 무장시험에 제기된 해외 네티즌들의 의혹들은 모두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이 초음속 비행, AESA 레이더 장착 비행, 야간 비행, 무장 분리와 기총 발사까지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자 철면피해 아이콘 인도네시마가 슬그머니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개발 과정에 기여하는 부분 하나 없고 분담금도 미납하면서 한쪽 발만 간신히 걸친 채 눈치만 보고 있었던 셈인데요. 계속 분담금 납입이 지연되면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 확인하자 지난해 11월에 93억 원을 납부하고 지난 2월에 40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투입되는 8조 8억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6억억 원을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완납하기로 대한민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해당 기간 동안 분담금을 완납하면 대한민국은 KF-21 시제기 일대를 인도함과 동시에 개발에 관련된 기술과 자료를 이전하며 KF-21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이 272억 원을 납부한 뒤 4년 동안 2019년 1월 이후에는 단 한 푼의 분담금도 내지 않다가 지난해와 올해 분담금의 일부를 찔끔 납부한 것은 자신들이 아직 KF-21 개발 사업에서 발을 완전히 빼지 않고 있다는 일종의 치졸하기 짝이 없는 퍼포먼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매체에서는 KF-21 시제 5호기가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것이라며 자국의 조종사가 2023년 만에 KF-21 시제 5호기를 시험 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 비행 임무를 수행할 조종사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모하메드 수기안토 대령 등이라며 실명까지 거론하며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올해 초에 인도네시아 조종사 2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KF-21의 전투기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비행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KF-21 시제기는 4호기까지 제작돼 시험 비행 중인데요. 4월이나 5월쯤 가까운 시일 안에 시제 5호기의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한 대로 KF-21 시제 5호기가 인도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실제 KF-21 기체에 탑승해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KAI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실제 기체에 탑승하는 일정은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방사청의 관계자 역시 분담금 납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KF-21 시제기가 인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언론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귀엽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계속 분납금을 미납하면서도 계약한 내용대로 KF-21 시제 5호기를 보내달라고 하면 KF-21 5호라고 적힌 귀여운 종이 비행기나 사뿐히 날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슬금슬금 눈치만 보던 인도네시아가 쌈짓돈을 꺼낼 정도로 KF-21의 시험 비행은 더 이상의 찬사가 필요 없을 만큼 매끄럽게 진행 중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장으로 장착되는 공대공 미사일이 아직 국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에 무장분리 시험에서 KF-21은 미티어와 AIM-2000을 활용했습니다. 우선 미티어 미사일은 MBDA가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공 미사일로 전투기 등의 원거리 기동 목표물을 겨냥하고 격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길이 3.7m의 무게는 190kg이며 최고 속도 마하4 이상으로 날아가고 최대 사거리는 100km에 달합니다. 미티어의 장점은 초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덕티드 로켓이 추진기관으로 잠착됐기 때문입니다. 먹티드 로켓이 잠착된 미사일은 일반적인 고체 추진체를 활용하는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AIM-2000은 독일이 사미드와 민더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길이는 2.9m이며 중량은 87.4kg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3에 달하고 사거리는 25km 이상입니다. 플레어 같은 적외선 교란에도 잘 속지 않고 추력 편향 제어 장치와 발사 후 조준 시스템을 통해 기체의 뒤를 추격하는 적기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와의 호환을 위해 사이드와인더가 탑재 가능한 전투기에는
AIM 2000도 탑재가 가능해 범용성이 크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티어나 AIM 2000 모두 KF-21의 무장으로 손색이 없는 미사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가격과 운용 효율성입니다. AIM 2000 한 발당 가격은 5억 원 정도이며 미티어는 한 발당 26억 원이나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KF-21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기업인 LIG 넥스원에서는 공대공 IIR 탐색기와 표적 적응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며 아이리스 시스템은 중적 외선 대역 FPA 방식의 시커와 양자 무물형 적외선 시커, 지속 냉각용 스털링 맨진 등을 개발해 이미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향후에 KF-21이 진정한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되고 개발 예정 중인 무인 스텔스기 가모리 XE가 실전 배치되어 KF-21과 편대 비행을 하게 되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단숨에 6세대 전투기로 건너뛰게 됩니다. 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 장착되고 한국형 중거리 유도폭탄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모리 XE는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 중민 무인 스텔스기에 성능에 크게 밀리지 않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미니 B2 폭격기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스텔스 성능이 완성된 KF-21과 가모리 XE가 결합된 편대비행이 내뿜는 시너지 효과는 주변국들이 감히 우리 명공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식이 열리면서 KF-21의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첨단 전투기를 직접 눈으로 보며 감탄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지만 한편에서는 분담금 문제와 갖가지 루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역경을 딛고 순탄하게 시험 비행을 이어가는 만큼 양산과 실전 배치도 무사히 마칠 것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의 석유 통제력이 악해지고 달러화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보인 일본의 행동은 바이든 정부를 크게 당혹스럽게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에게도 손을 뻗고 있어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포함된 OPEC 플러스는 최근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총 감산 규모는 하루 166만 배럴에 이릅니다. 특히 사우디가 50만 배럴 감산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고 UAE, 이라크, 알제리 등도 1020만 배럴 정도의 감산으로 통참하고 있습니다. OPEC 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놔 물가 안정을 바라는 미국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하루 생산량이 366만 배럴이나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하루 수요량 9,800만 배럴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80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선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 이상 미국과 서방의 토레만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산에 대해 백악관은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사우디는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때 강력 경고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는 탈러 패권을 잃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8,8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했고 사우디 전체 원유의 27%, 화학제품의 25%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기타 중동 국가들의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결제 금액은 42조 위안으로 우리 돈 8천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집계 결과 달러가 41% 비중을 보이고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상승 속도는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원유 결제마저 위안화로 다변화된다면 미국에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몸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65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네옴시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방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탈탈러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달러를 남용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세계 최대 무역 경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헤게모니는 점차 무너질 것이라 언급했죠. 미국은 정치력에서도 힘을 잃고 있는데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재 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마저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대거 사들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올 2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74만 8천만 배럴을 사들였습니다. 690억 엔을 지급한 것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배럴당 약 69달러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EU, 호주가 시행하는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가격 상한 60달러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일본은 지칠국가라 책임이 무거운데도 이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의논했고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썼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서방의 단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실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히려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은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할린 2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한다며 이곳에서 LNG와 함께 추출되는 소량의 원유도 함께 구매해야 하고 가격은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일 관계를 연구한 템플대 일본 캠퍼스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축소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 사할린이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할린 2 프로젝트에는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 상사가 지분 총 2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LNG의 6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내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할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력 대부분을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할린 에너지로는 일본 전체 전력 공급량의 3%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LNG 도입 유무가 대규모 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료 비축량 부족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지칠 국가들은 반러시아 공조에 어긋나는 행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았던 독일이 대책 마련에 나설 동안 일본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칠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고 기시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현지를 찾았습니다. 서방 기업들과는 달리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분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50%과 일본 미쓰이물산 12.5%, 미쓰비시상 40%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영국 에너지 기업 셀은 세법인으로의 지분 인수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노바텍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할린 2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이탈 초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지분 27.5%를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입의 95% 안팎을 충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할린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SWIFT에서 퇴출되며 대금 지불 방법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결제 방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로이터 등 외신은 사할린 에너지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유럽계 은행을 통해
LNG 구매자의 결제 통화를 변경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엔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루블화나 엔화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우려를 키운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전월보다 하루 50만 배럴 증가한 810만 배럴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 행보에 중국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수출된 석유가 210만 배럴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0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높은 튀르키예도 6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그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달러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는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1을 수입해왔던 EU 회원국들은 현재 8% 비중으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등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출액은 40% 넘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0억 달러보다 43% 감소한 127억 달러를 기록 중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유가 하락 추세,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으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북극해 항로 운송량은 1998년 14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작년 3,500만 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억 9천만 톤 이상으로 몰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도로 수송하는 비용이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극 전역의 석유 자원 80%가 러시아 관할 지역에 있고 미발견 가스의 30%와 석유 자원 13%도 북극에 매장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레도 북극 항로를 통해 북극 석유를 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100척이 넘는 유조선을 사들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관리할 북극 항공대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이 만드는 쇠빙 LNG선이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에게 LNG 선박을 대거 발주했던 러시아 최대 해운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선박 계약은 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제를 쫄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을 압박해 한국 쇠빙선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선박 건조 지분을 일본 니폰 유센 NYK 라인이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선박은 올해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옵션 2척은 내년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북극 프로젝트에 쓰일 쇠빙 LNG선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향후 한국과도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극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차세대 쇠빙 연구선 접안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대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거리는 1만 5천 km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향로보다 32%가 짧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 통항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RA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등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실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